예, 안녕하십니까. 1강을 강의했던 연합뉴스TV의 고승일입니다. 이 강은 미국을 소재로 했던 혐오주의의 연장선에서 일본과 한국의 혐오주의 생성과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기자적 관점에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지산 보이시죠? 일본 제가 도쿄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생활했던 곳입니다. 맑은 날에는 도쿄에서도 록봉기 힐즈 건물이나 도쿄타워 같은 데 올라가면 이 후지산이 보일 정도로, 후지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 일본 사람들이 영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 아이를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는 어떤 애증의 생각, 미묘한 감정들이 좀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라는 복잡한 역사성을 생각하면 참 일본이 밉기도 하고 또 그런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도 저희 개인적인 인연이 3년간 쌓인 곳이어서 또 미묘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강의 이 일본 편은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사실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또 중국 중화문화권으로부터 문화와 지식, 종교를 전수받은 수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섬에 위치하고 있고 동북아의 끝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불교는 인도에서 전래되어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거쳤고, 일본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것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으로부터 와서 그걸 간결하게 다듬은 것이 일본 문자인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가 그 많은 인구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한 간체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그 한자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백제는 그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 또 우리의 토속 문화를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일본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백제를 일본말로는 쿠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본의 단어 중에서 쿠다라 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쿠다라 나이 모노 데스가 코레 메시아가테 쿠다사이 이러면은 별 차린 건 없지만 좀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쿠다라 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백제가 에센스고 그 백제가 없는 것은 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1강인 미국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혐오의 감정을 한반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삼국시대는 백제인이고 신라인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혐오의 감정이 일본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천황, 천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은 일왕이라도 표현해도 좋고요. 일본말로 텐노가 가장
중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도 나 자신도 간모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이 백제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죠. 지금 나루히토 천황의 전임 민 아키히토 천황의 모습인데요. 이 천황은 그 제위 중에 자기 천황직을 내려놓고 은퇴한 그러한 왕으로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텐노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일본이 혐오주의라는 프레임 자체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빗장을 열고 서구와 교류하게 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은 하우스 덴보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런 창구가 됐었고요.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와 닮아가는 탈아 입구,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미로 들어간다.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개방 정책에 뒤처졌던 한국은 1910년 한일 병합에 따라서 국권을 잃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운명이 바뀌면서 일본에서는 한국, 그 당시 대한제국이 되겠죠. 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멸에 가까운 그런 대접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 혐오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등장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 이 한국을 정벌해서 일본의 불만을 조금 다스리고 세계 열강처럼 우리도 제국주의로 뻗어나가자 했던 것이 정한론의 토대가 됐던 것이고 한일 병합에 뭘 서두르는 이론적 토대가 됐던 것이죠. 올해가 관동 대주진 100주년이었습니다. 9월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고 한반도에서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던, 더러는 자발적으로 갔던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관동지방, 그러니까 관서지방은 이제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관서지방이고, 관동지방은 이제 도쿄, 일원, 사이타마, 뭐 이런 쪽이 이제 관동지방이죠. 이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괴멸적으로 파괴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그랬을 때 일본의 사회가 일본을 중심으로 이런 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든지 일본어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겠습니까? 이거는 요즘 시대 말로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엄혹했던 시절이 있었고, 발음을 구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면 주고엔, 15엔이란 말인데, 고지센, 이런 표현들을 한국 사람이 사실 하기 어려워요. 주는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주스 할 때처럼 유 발음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지센, 일본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초금을 발음하는 것도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또 뭐 옛날에 일본의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스즈키 이치로, 이 발음도 즈가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어요. 이 즈는 영어의 Z 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발음들을 못하면 얘가 이제 조선에서 온 애구나 해갖고 죽창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뭐 일본이란 사회가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이지메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불악이라는 데서 이렇게 하나의 구획을 정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일본 사회라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방식을 마다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일본 거주 조선인들을 이런 식으로 죽음에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을 많이 건너뛰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 특파원으로 있을 때 이 일본 우경화의 심볼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었을 때는 소설가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시하라 신타로입니다. 작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일본이 1980년대 버블이 왕창 경제에 끼면서 미국과 합의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엔화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 비싼 엔화를 토대로 뭐 도쿄를 팔면 뭐 미국 전체의 땅을 살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기고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뭐 자긍심도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거기에 편승해서 소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시하라 신타로고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국한테 원폭 피해를 받아서 거의 나라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쪽에서 엄청난 피폭자들이 생기고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된 그런 일본이 미국 군정이 주어진 헌법을 가지고 일어나서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다. 그 전후 일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노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쓴 사람이 이시하라 신타로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고만장을 넘어서 혐오주의적인 발언을 그냥 마구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는 삼국인들이 큰 재해 소요를 일으킬 것에 대비해야 된다. 삼국인이 뭡니까? 제1국인 일본, 제2국인 자기들이 식민지로 거느리지 못했던 중국, 제3국인 자신들이 식민지로 거느렸던 조선, 대만인 을 제3국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도쿄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이런 혐오로 가득 찬 말을 배설하듯이 했던 게 일본이었고, 제가 그런 말들을 한국말로 기사로 옮기면서 뭐 망언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막말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그 굴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사는 무슨 자이니치 일본인이 아니라 거기에 그래도 어엿한 주재원으로 가서 특파원 신분으로 일하지만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굴욕적인 말들을 이 사람이 쏟아냈던 겁니다. 또 이를테면 뭐 우리 그 강상준 교수란 분이 계세요. 일본의 도쿄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도쿄대에 교수를 하셨던 제일통포 출신의 강상준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관 외국인이 나왔다. 건방진다. 저 녀석은. 아노야츠. 굉장히 일본어의 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아노야츠 이 정도면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것도 공인이 다른 공인을 향해서 민족적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혐오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일본 사회가 그거를 아주 커다란 비판 없이 뭐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그리고 도쿄 지사로 뽑아주는 거
이거는 일본인들 근처에 깔려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혐한 스피치 한번 보시면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 피켓 든 거 보면은 뭐 요이 한국구지모, 와로이 한국구지모, 도찌라모 고로세. 좋은 한국인이든 나쁜 한국이든 어느 쪽이든 다 죽여버리자. 라든가 조선인 위안부 노 다이우소 큰 거짓말. 니혼징에노 주다이나 진켄 신가이. 일본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글쎄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그 강제성을 인정했었고, 무라야마 총리,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도 식민지 시대에 위안부 동원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사죄했던 마당이었는데, 여전히 이런 역사의식이 없고 오히려 혐오의 말로 이렇게 되돌려주고 있는 걸 보면은 일본인들의 어떤 역사성,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활에서 만나는 일본인들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국가와 역사 속의 일본인들의 그 가치관과 역사관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혐한 스피치가 상당히 일본에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사실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혐한 서적도 범람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출판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도 가봤지만 일본은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쏟아내는 그 서적의 양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잡지에서부터 이런 단행본 또 소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상업성에 기반해서 이런 책을 내기도 하겠지만 하나의 그 일본 민심의 저류에 흐르는 어떤 감정선을 편승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거든요. 보면은 실제로는 일한병합은 한국을 구했다라는 책, 또 비한론, 그러니까 한국을 슬프게 생각한다. 비한론. 왜 슬프냐 한국이? 역사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 비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화책 형태로 혐한류 이렇게 대놓고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단어를 써갖고 한국을 겨냥해서 혐오주의를 발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점, 서가에 걸려 있고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데올로그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나빠지고 그것이 양국관계의 어떤 선순환적인 설린 우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사람이 한국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데 이 차도살인이라고 칼을 빌려갖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내 칼로 하지 않고 남의 칼을 빌려서 대리 살인을 하게 하는 이 차도살인이라는 이 단어. 이 오소나라는 사람, 일본 무린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고젠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알려진 바는 없는데 위키 이런 데를 찾아보면 제주도 출신이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호스티스 바에서 근무하고 그 사람들하고 손님하고 남자 손님들하고 대화한 어떤 잡담 수준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출판사가 엉성하지 않아요. 일본이. 어딘가 이런 거를 한국을 좀 까는, 한국을 배싱하는 내용의 책을 쓰게끔 어떤 보이지 않는 스폰서 같은 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PD 수첩 같은 거 다루면서 그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책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일본 신도가 되었는가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좋은 점을 열거하면서 이 책을 낸 거죠. 자, 일제 식민 통치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강제 연행한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일본 기득권층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원류의 생각을 판박이처럼 노공기처럼 되풀이한 말입니다. 또 이쪽 오른쪽에 보면 니혼노코토 요쿠 시라나케레바 국사의진토와 이에나이. 일본을 잘 알지 못하면 국제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럴까요? 일본이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본이 스탠다드다, 국제 스탠다드다 이렇게 자만심에 넘쳐났던 시절이 있긴 있었지만 또 일본은 갈라파고스처럼 자기들 거를 굉장히 주장하다가 또 폭망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방식도 BOD 방식이 있고 뭐 VHS 방식이 있었었는데 일본 거는 계속 고집하다가 대중성을 잃어버리고 망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메가폰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명성도 일본 내에서 얻고 한국을 비판할수록 더 쓰임새는 많아졌을 테니까요.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그래서 뼈아픈 거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땅에서 우리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뼈 때리게 공격하는 거 참 힘든 일인 것이죠. 자, 일본 기업들도 이런데 또 동참해서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내뱉는데요. 이 DHC라는 어떤 기업체의 회장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지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한국인은 특징적인 이름, 글쎄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더 특징적이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뭐 다나카 하면 이제 밭의 한가운데, 뭐 야마시타 하면 산의 아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이름을 쓰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특징적인 이름과 튀어나온 턱, 무엇보다 후두부, 머리의 뒷면이겠죠? 평평함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한국계는 긴 역사 속에서 중국을 항상 종주국으로 섬겨왔으니 종주국이 하는 일에는 거역하지 못하는 DNA가 들어있다. 국경을 넘어 침입해오는 적에게는 즉시 총을 쏴 물리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쎄요, 한국 사람도 이제 자기 비하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 자기 비하를 할 정도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팩트 체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후두부가 뭐 이렇게 평평합니까? 사실 뭐 어린 아이 키울 때부터 이렇게 모루도 누이고 이래서 또 짱구 머리를 한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이름이 그렇게 특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팩트 체크가 완전히 부족한 그런 말을 그냥 내뱉은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뇌에는 혐한, 한국 싫어, 한국과 기라이, 이게 완전히 뭐 뇌 속까지 들어차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래도 일본에도 뭐 지성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제야단체나 이런 쪽에서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소수일 뿐이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친한파로 불리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 이외 국가 지역 출신자가 그 자손으로 적법하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목적으로 생명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 말하거나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입법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강제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계몽 교육 정도지 뭐 인신을 어떻게 구속한다든가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적극성이 좀 결여된 약간 선언적 입법에 그쳤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가와사키시라는 기초단체에서 차별금지 조례라는 거는 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최고 5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될까? 요즘 엔화가 싸져갖고 500만 원 밑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벌금을 부과하는. 근데 3회 정도 하면 굉장히 상습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 자체의 실효성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그 벌금의 그 수준이 생각보다는 좀 낮아서 근본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인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감이 듭니다. 자,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제가 외교부를 출입할 때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였는데 이분들이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양국 간의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한일 우호선언을 하자 해서 아주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묵혔던 대중문화를 개방하고 또 일본은 우리가 무비자로 일본을 관광할 수 있게끔 또 문호를 개방해주고 그래서 이때 빈번한 양국 간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2001년에 일본의 특파원으로 부임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이수연이라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오쿠보 도울이라는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던지 하고 이제 그 오쿠보역에 가갖고 이제 전철을 기다리던 와중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철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었죠. 근데 사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 사람이 이수연 씨가 그 플랫폼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을 구했는데 정작 본인은 불기의 객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사실은 일본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폐를 주지 말자.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남도 나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이런 사건에 이렇게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질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선행이든 뭐든. 근데 이런 사람의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동포도 아닌 일본인을 구했다는 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열도가 감동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 혐오가 좀 이렇게 한풀 가라앉은,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좋은 한일 관계의 모처럼의 밀월 관계가 지속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고양됐던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산발적인 혐한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이 시절만큼은, 제가 일본에 있었던 이 시절만큼은
한일 관계가 좀 우호적인 그런 궤도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이제 오른쪽에는 일본 최초의 외무상을 지냈던 다나카 가쿠에이 옛 수상의 그 따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10주기 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걸 보면 이수연 씨가 일본 사회에 끼친 또 혐한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데 공헌한 기여가 정말 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쭉 있었을 때 그 후유노 소나타 겨울 연가, 이게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NHK라는 국영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완전히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아줌마들이 연사마 때문에 뭐 나리타 공항이 막 그냥 진을 치고 진짜 뭐 거의 뭐 마이클 잭슨 이상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어떤 나라의 스타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게 되면 혐오란 감정 자체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힘,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을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이런 연예나 드라마 또 여러 뭐 예술 뭐 이런 쪽에서 형성되는 이런 소프트 파워의 힘이 양국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고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선을 좀 부드럽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랜 후유 소나타가 씨를 뿌린 그런 K-컬처, 한류, 이것이 최근에 트와이스가 이렇게 일본의 유명한 도쿄돔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혐오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이 이렇게 뭐 엑스제팬이랄지 아무로나미에랄지 뭐 스마프 이런 소프트 파워가 사실 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파워가 대등해지게 되면 혐오의 감정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선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위협을 하던 수준을 저는 많이 추월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제낀 지 오래됐고 소니를 제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좋은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세계 곳곳에 판매하고 있고 현대차? 물론 도요타가 아직도 현대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마켓 쉐어가 더 많지만은 그래도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을 정도로 현대차가 세계 곳곳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요타를 따라잡고 그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일본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지만 이제는 일본은 혐한, 한국은 혐일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민간 교류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일본이 역사의식의 부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매도, 또 징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을 다 해태하고 게을리하면서 한국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불매운동 같은 거를 전개했었는데요. 요즘 엔화가 싸져서 그런지 이제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면 보고 느끼면서 한국이 일본과 견주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야 우리가 먼저 일본에 대한 혐오 감정은 안 갖겠다라고 한다면 일본도
한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렸다는 어떤 뭐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 인식의 관점에서 이제는 과거를 조금 더 진솔하게 반성하고 한국과 친해지는, 같은 이웃으로서 친해지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2년도 또 역시 저도 한국에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한일 월드컵 참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 나라가 한 개의 월드컵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가깝기 때문에 서로 공동 개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양국이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겠지만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다른 역사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가르치니까 역사라는 건 딱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일본은 일본식대로 자기 소위 말하는 황국사관의 기초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피해자적 관점에서 가해자인 일본을 소설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식 있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럼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서 공동으로 가르치자. 그 교훈을 가르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유권, 독도 영유권 문제.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는 실효적인 점유 주체로 보나 한국의 그 영유권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일본은 여전히 거기 주변에 있는 뭐 지하 자원이랄지 무슨 지정학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계속 자기들 영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특단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때만 되면 이 문제로 서로 갈라서고 힘들어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일 관계가 가장 탈선했던 계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게 사실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성을 조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잘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 양국 관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악화보다는 개선을 위한, 그래서 양국 국민이 불필요한 혐오라는 감정으로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국 쪽으로 해서 이 강을 좀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보시다시피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제가 자라면서도 계속 들었던 게 단일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 않은 북한 나라이고 피가 그렇게 많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떤 내부적인 인종적 갈등 자체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은 50개가 넘는 민족이 뒤엉켜 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처럼 굉장히 뇌강 같은 게 존재하지만 또 이쪽 조선족이나 이런 들이 사는 그 연변 지역이랄지 이런 쪽에 소수 민족들의 어떤 잠재적인 그 인종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럴 것 같았던 우리나라가 요즘은 다문화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6이었고요. 최근에 그 0.7마저도 깨졌어요.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숫자인데 한 명을 안 낳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 명이 죽는데 한 명을 안 낳아요. 그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를 꼽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보육 환경 어렵죠. 주택 구입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금은 또 누구 줄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연금을 이제 저는 뭐 30년 정도 제가 부었기 때문에 이제 받아갈 텐데, 아니 부을 사람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타갑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정년 연장이랄지 뭐 수급액을 낮추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수급 연령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외국에서 데려와서 그 공백을 메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다문화 나라로 그렇게 변환되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다. 다문화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서 2022년 통계로 보면 285만 명입니다. 많이 늘었죠.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 지방에 가보면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결혼 정년기 때 잘 결혼을 못하는 남성분들이 이제 동남아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매칭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또는 외국인의 정치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용환, 이분은 순천에서 6대까지 대대로 사신 분이니까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외국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에 가까운 분이지만, 그래도 뭐 그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외국인이신 건 분명하고요. 여기 여자분은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필리핀계 첫 외국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의당으로 갔는데 지금은 조금 어디에서 몸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류 사회에 지금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게 엄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지위나 위상은 신장되고 있는데, 우리 또 한켠에는 그 배타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 표를 사갖고 들어가고, 요즘은 OTT로도 소비되고 여러 방식으로 소비되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짤로도 소비되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범죄도시 원이었나요? 또 이쪽 청년경찰, 여기가 이제 우리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이쪽 조선족 동포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은 이게 범죄를 다루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이제 범죄 약간 뭐라고 그래, 온상? 뭐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이 조선족 동포죠. 사실 중국 국적자들이에요.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의 DNA가 그쪽 피 속에 흐르고 있어서 그렇지,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조선족을 대표하는 쪽에서 이제 항의를 하고, 한국 정부가 이게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하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이것이 요즘은 옛날에 상영관에서만 보던 것이 OTT로 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혐오감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팬데믹 시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수검사,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엘러지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는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다 받아라.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으로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온당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우리 공영방송, 저는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KBS니 YTN이니 EBS 이런 방송들이 약간 중화작용, 그 혐오나 어떤 배타, 차별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게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매주 방영하는 것 중에서 하모니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조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20분짜리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이웃집 찰스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국제부부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들을 긍정적 시선에서 다루는 거고요. 다문화 고부열전은 약간은 논란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부 관계가 좀 미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부각시킨다, 좀 드라마틱한 것을 좀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미덕은 다문화 가정에서 부부 관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구조, 유교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나라의 수직적 구조까지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에서 온 배우자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끔 유튜브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나대기라는 거는 아마 이게 마당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댄다 그래서 공무원 나대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제주 방송에서 만든 것이라고 그러네요. 지방 방송에서 이런 걸 만들기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 어떤 진실 내지 진리는 굉장히 아주 압축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들한테 우리가 혐오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단지 다를 뿐이다. 라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의 인식이 출발한다면 물론 이상론이지만 어떤 불필요한 부정적 감정에 우리들이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문화에서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했듯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갈등, 혐오 이런 것도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잘 말하는 거 톨레랑스. 이 톨레랑스가 실종된 사례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대구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건축 허가가 났으니까 짓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원, 소위 모스크가 들어서는 거에 결사반대. 근데 그 결사반대의 방법이 물론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고 좀 거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야만적.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그분들이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자기들의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돼지고기입니다.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음식, 그 고기들이 이렇게 저민 고기들이 들어간 것까지도 피하는 게 이제 이슬람 문명권에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통돼지를 구워 먹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그 혐오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겠죠.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런 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대구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본산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서울이나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더 그런데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조금 강도가 낮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쪽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더 모여 있어서 그런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조금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젠더 베이스드 헤이트, 혐오,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단기간에 조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에 딸을 두고 밑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젠더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형제의 위아래가 조금 무시될 정도로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조금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건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신장돼 있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여성들을 보면 숫자적으로 남성들을 압도합니다. 적어도 기자 쪽에서는요, 5을 보면 4이 여성이에요. 성적이 좋으니까 안 뽑을 수가 없죠. 공정해야 되니까, 공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혐오 감정이라는 게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팽창하고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지니까 이제 좀 더 이런 게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제가 뭐 추천하고 싶은 도서 중에 하나는 이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금성에서 온 여성. 남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면서 상대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써낸 베스트셀러고요. 맨스플레인이라는 거는 뭐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의 아주 교과서적인 작품인데, 남자가 굉장히 자기가 우월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explain 하려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항상 여성한테 설명하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남녀 사이에 뭐 조금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 감각으로 또 읽어보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할 만한 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노인 혐오, 이것도 사실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제가 조금 꼰대 같은 얘기를 하면 외마디로 꼰, 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거북하지만, 그때 제가 딱 경각심을 가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올드한 생각을 얘네들한테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노인 세대가 이제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완전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기들이 적어지니까 많이 출산 장려를 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63년 그 끝단에 있는 세대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올해 60세 정년을 마치고 다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 연금 가져가죠. 뭐 노동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자기 주장은 강하죠. 뭐 지하철에 노인석 다 차지하죠.
또 매너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꼰대질 한다고 보죠. 뭐 키오스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인 폄하가 더 발전되면 노인 혐오로까지 더 악화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노인 쪽으로 제가 진입하고 있는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의 설당이 조금씩은 좁아지는 느낌? 그런 걸 부지불식간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좀 극복해야 할 문제 중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소수자 문제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이제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었고, 그리고 뭐 변이수 하사 문제랄지, 뭐 하리수가 아마 시초가 돼갖고 쭉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하리수는 이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성소수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온전하게 이렇게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감히 그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우팅은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불편한 부분 같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뭐 도로 조명 안 하고 도로 가로막고 축제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SNS에 쓴 거는 뭐냐면은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제라고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혐오감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독일, 뭐 여러 서구에서는 이런 퀴어 축제들이 성소수자들의 어떤 일종의 권익 같은 것으로 해서 보호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요. 유교 문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가 않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것이 주로 서울에서 열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보수의 본산인 대구까지 내려가서 퀴어 축제를 열려고 했던 것은 이를테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거기를 깨야지 다른 데는 다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랬던 건 아닌지 하는 저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자꾸 시도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이런 톨레랑스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 자체를 좀 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제가 출산율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오력해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예? 또 아프면 안 되는 청춘이고 뭐 흙수저이고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결합돼서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하는 상황까지 있었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 와서 무슨 K컬처에 뭐 요람이라고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뭐 경복궁에 가서 우리 한복 입고 고공나들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력 외국에 나가서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돌아보시면요, 우리나라 과히 나쁘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자긍심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국격이 더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표현될 정도까지 힘든 나라이냐,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조금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혐오의 확산 공식을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우리 혐오 확산 공식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발언을 합니다. 그럼 각 언론사나 매체들이 그 말을 받아서 기사로 생산하고 그걸 포털이나 유튜브라는 공간으로 발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털이 뉴스를 확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통구조의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댓글들을 답니다. 요즘은 뭐 연예인들의 뭐 사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예나 스포츠 쪽에는 이제 댓글을 좀 막아놓은 포털들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쓰게 되면 동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그 댓글을 또 달게 되죠. 그러니까 실시간에 순식간에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정치권이 요렇게 요 포인트로 또 해야겠구나 해서 메시지가 강화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거를 쭉 보고, 요즘 종편이나 우리 연합뉴스 TV나 YTN처럼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그걸 소재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영 논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진영과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혐오주의로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아닌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건 특정 정치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신 분이 민주당의 대변인이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에 쓰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요 화면을 이미지를 선택하게 됐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서서 그냥 공책에다 이렇게 조그만 손에다가 정치인이 말하면 받아 적었는데요. 요즘은 그놈의 속보 때문에, 그 속보가 뭐 대단한 거라고, 포털에 1분 1초라도 빨리 해서 클릭수가 생기면 그 클릭수로 수입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근데 거기에는 오보에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 말을 그냥 받아 써서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기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슨 노예처럼 이렇게 기사 받아 적고 쓰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생리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후배들이 계속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는 다른 선배들이 이 사람들의 속보를 강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빨리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총선을 앞두고 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뭐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이 혐오 현수막을 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혐오의 진원은 정치권이라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이고요.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22대 총선인데요. 진영 대결이 엄청나게 가팔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혐오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여기 양당 대표님들 계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인 한동훈 법무장관 말씀 잘하시죠? 최근에 또 참전하셨어요, 송영길 전 대표님. 어지럽게 지금 강한 말들, 강대강 대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같이 좀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가시돋친 말들이 자칫 저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혐오주의를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지만 중앙정치에서 한켠에 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하드볼, 아주 거친 이 분들이 또 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혐오가 유권자, 우리가 대의 정치잖아요, 요즘 민주주의 사회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바쁘니까 당신들이 내 표를 갖고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달라 하고 우리가 표를 주잖아요. 근데 정치 혐오가 확산되면 그냥 드랍을 하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생결단식 정쟁은 결국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정치 혐오가 되면 이도저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민주당도 믿고 국민의힘도 믿고, 나는 안 할랜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통계로 무당층이 나오면 또 정당들이 그 무당층을 잡겠다고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럼 다시 유권자가 더 정치 혐오를 더 느끼고, 그래서 정치 무관심은 확산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이제 21세기 이 정치에서는 조금 끊어줘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제와 비슷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승리하면 거의 모든 걸 다 갖고 가잖아요. 행정부 권력도 다 가져가고. 그런데 내각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다 맡는 거예요. 장차관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총선이라는 걸 해요. 예. 신임 투표로 총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국민들이 지지 않으면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는 임기가 딱 단임 임기로 5년이 정해져 있고, 형사상의 문제가 없으면 소출을 안 당하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5년 임기는 사실상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야당은 5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은 뭐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전국의 하나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만, 소수 야당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리는 방식 말고 연립도 하고 정책을 좀 공유도 할 수 있는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이것이 바뀌려면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내각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자민당도 독자적으로는 못해요. 공명당이라는 당이 붙어줘서 의석수가 과반을 넘으니까 이제 집권당으로 하는 거고,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같이 대통령은 외치, 그러니까 외교를 주로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든지,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도 하고 오늘도 에이펙 출장을 가셨지만, 이렇게 전부 다 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가 돼 있는 거죠. 한소수 총리의 입지가 좀 작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방식의 권력구조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빚지고 있습니다. 87년이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한 37년, 근 4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87년 체제의 한계라는 것은 3번 대통령 1인으로의 권력 집중 및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정치 불안, 이 부분을 권력구조 개편을 계속 숙제로 남겨두고 이제 87 체제의 40년을 얼마 있으면 또 맞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정치가 모든 우리나라 혐오의 온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 주역들이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입법권자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아직도 성안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정의당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입법화하는 노력 같은 것을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그런 정치의 골간들,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 정치권이 분발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혐오주의라는 어떤 그런 그 선을 따라서 쭉 왔지만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정치 체계하고 맞닿아 있고 또 시민들 각자의 목도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저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